네, 백선특강 37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이 중개가 완성되어서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죠. 함께 작성해야 될 확인설명서와는 달리 이 거래계약서는 권장되는 서식도 아직 정해져 있진 않았고 필수적 기재사항만 모두 9가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필수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필수 암기사항이기도 한 건데요. 첫 번째,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이었었죠. 두 번째는 물건의 표시였었고요. 세 번째, 계약일이었었습니다. 네 번째는 거래 금액과 계약 금액 등 그 지급에 관한 사항들, 또 다섯 번째는 물건의 인도 일시, 여섯 번째는 권리 이전의 내용이었었고요. 일곱 번째, 조건이나 기한이 있었다면 그 조건 또는 기한이었었고, 그리고 여덟 번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밖에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한 약정 내용, 특약이 있었다면 특약사항을 기재해야죠. 중개가 완성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9가지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명 및 날인을 한 후에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5년 동안 보존해야 되지만 단 5년 보존 의무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생략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개완성 시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교부 의무, 5년 보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불과하지만 거래 금액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하는 것이었었죠. 1항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등록 여부에 관한 사항은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었고,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에 관한 사항은 중개 완성 시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기재되는 사항이었었던 거죠. 1항이 정답입니다. 38번.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에 대한 의무를 기술한 것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1항. 거래계약서 작성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고용인이 작성할 수 있다. 고용인 중에 거래계약서 작성 행위는 소속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죠.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래계약서 작성과 같은 주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2항.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기재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경우에 행정처분이 자격 취소 사유인가요? 자격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3항.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는 함께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으며 주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문장 서두가 틀렸죠. 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그랬는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소속공인중개사도 당해 중개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겁니다. 4항. 거래계약서 작성의 취지는 이미 체결된 계약의 입증자료이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의사의 합치 시 이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계약서의 작성이 계약의 성립의 요건은 아니다. 사항이 맞는 말이죠.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자유로운 의사가 합치가 되면 이미 유효하게 성립되는 거니까요. 사항이 정답입니다. 5항.
거래계약서는 작성 후 쌍방 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하고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간 게시해야 됩니까? 예, 보존하면 되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5년간 게시를 하면 사무소를 계약서로 도배질을 해도 벽이 모자라겠죠. 사항이 정답입니다. 39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항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이를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취득 의뢰인에게만 하면 됩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가 26조이고요. 그 전조인 25조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법 25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할 것인지를 1항과 3항으로 시점을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25조 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은 때에는 언제까지?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누구한테? 매수, 임차, 그 밖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어떻게 해요? 성실 정확하게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엔드입니다.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하면 되죠. 근데 25조 3항은요. 중개가 완성이 되어 그렇게 나갑니다. 중개가 완성이 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저거 작성해야죠. 거래계약서. 그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그게 확인설명서인데 서면으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교부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인 3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중개 완성 시 작성할 것은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둘 다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교부하지만 확인설명 행위는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확인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5항이 틀린 지문 정답입니다. 40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해야 한다. 그건 중개가 완성된 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죠. 완성이 되기 전에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항.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보조한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나요? 날인 의무는커녕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조차도 없는 고용인이죠. 3항.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 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 그것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2조 2항의 규정 그대로입니다. 3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4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대표자가 아니라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하는 거죠. 5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때도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확인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요, 양 의뢰인 모두에게 한 건의 중개를 하면서 확인 설명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 중개를 하는데 양쪽 의뢰인 모두에게 증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때? 그렇죠. 교환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교환 계약을 중개한다. 그럼 누가 취득의뢰인이에요? 둘 다 취득의뢰인이고 둘 다 이전 의뢰인이요. 그러니까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교환 계약을 중개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는 아파트에 대해서, 단독주택을 취득하는 의뢰인에게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결국 다 취득 의뢰인으로서 확인 설명을 받는 것이죠. 교환과 같은 예외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망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4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사항에 비선호시설은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라 기본 확인사항에 속해 있는 부분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법정 서식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1서식이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2서식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3서식이 토지 확인설명서, 4서식이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확인설명서였었는데요.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중에서 비선호 시설을 기재하는 란은 1서식에 있죠. 2서식에는 없고요. 3서식에는 있죠. 그런데 4서식에는 없었어요. 1, 3서식에만 기재하고 2, 4서식에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 비선호 시설이었었는데, 이 비선호 시설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을 하되, 확인설명서 서식을 보면 비선호 시설은 해당 주택이나 토지로부터 얼마? 1km. 1km 이내에 비선호 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42번. 다음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중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직을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되는 의무는 뭐죠? 비밀 준수 의무인데, 지금 42번은 문제를 바꾸어도 정답이 5항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죠. 지금 직을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되는 의무는 이렇게 문제를 내도 비밀 준수 의무가 답이 되고,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면 처벌할 수 없는 의무사항은 그렇게 물어도 비밀 준수 의무가 답이 될 것이고, 중개 보조원도 준수해야 될 의무는 이렇게 물어도 5항 비밀 준수 의무가 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 2, 3, 4, 5번 지문을 유지하면서 문제에서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에 명시된 의무는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다면 2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또 답이 될 것이고요. 43번.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존하여야 할 서류, 법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시 보존 서류와 보관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1항 중기업 관련 확인 설명서 5년 보존이에요? 그런데 경매 물건 확인 설명서는 5년이죠. 2항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 5년이죠. 지금 5년, 3년, 1, 2항이 바뀌었습니다. 3항 전속 중개 계약서 3년이죠. 일반 중개 계약서는요? 보존 의무가 없죠. 일반 중개 계약서는 의뢰인이 요청해도 작성할 의무도 없는데 당연히 보존 의무 없겠죠. 거래 계약서는 5년이 맞죠? 네, 사항이 정답이고 사건 카드 5년 보존입니다. 사항 정답입니다. 44번.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중에 가장 타당한 것을 고르시오. 1항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비밀을 요구한 중개 의뢰인이 처벌에 대해서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모두 처벌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이죠. 불처벌의 의사가 없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1항이 정답입니다. 2항
전속중개계약을 통하여 거래가 성사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와 전속중개계약서를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확인설명서는 그래요. 그러나 전속중개계약서는 전속중개 의뢰했던 일방 의뢰인에게만 교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죠. 몇 부? 두 부 작성하면 됩니다. 의뢰인에게 교부할 것과 내가 3년 보존할 것 외에는 더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3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면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을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교부하면 돼요? 네, 아까 방금 전 시간에 중개 완성 시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제공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거래계약서, 두 번째가 확인설명서, 그리고 세 번째가 보증관계증서 사본입니다. 근데 보증관계증서 사본은 중개 완성 시 당사자 쌍방에게 제공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걸 제공하면서 보장 금액, 보증 기관 및 소재지, 보장 기간을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설명을 할 때 보증관계증서 사본을 줘요, 안 줘요? 거래 당사자한테 줘야 돼요. 예, 교부하거나 제공하면서 설명해야 돼요. 근데 여기 이 근거 자료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이거는 제시하면서 설명, 그거는 교부하거나 제공하면서 설명의 방법이 다르다 하는 것도 비교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사항,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소속공인중개사는 단계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나 중개보조원의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보조하였어도 서명 및 날인할 수 없나요? 의무가 없는 것이지 서명 및 날인이 금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12회 시험에서 한번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중개보조원의 서명 및 날인은 의무가 아닌 거지 금지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거,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표현은 아니 된다라는 표현과 아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의미가 다르다고 그랬죠. 예, 중개보조원의 날인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가 되는 건 아니랍니다. 이것도 실제 대법원 판례고요. 전에 이론 과정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하나 데리고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지금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있어요. 이때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월급 주니까 부려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한테 그 토지에 권리 분석 시켜도 돼요? 되죠? 네. 그 다음에 취득의뢰인에게 확인 설명 시켜도 돼요? 되죠?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그런 거 시키면 안 되죠? 그러나 중개보조원한테는 현장 안내 동석시켜도 돼요? 일반 서무 시켜도 되죠? 토지대장 아니면 뭐 임야도 지적도 발급해오는 거 시켜도 되죠? 그래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 매도인과 매수인이 입회한 가운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서명 및 날인을 하고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를 불렀어요. 너 업무 수행했으니까 거래계약서 설명서에 서명하고 날인해라.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설명서에 서명 날인을 하는데 물끄러미 보고 있던 중개보조원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도 의뢰인 모시고 가서 땅 보여드리고 오고 나도 이 더운 데 가서 토지대장도 떼오고 나도 한 일이 많은데 왜 얘만 도장 찍게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기죽을까 봐 그럼 너도 찍어. 그러면 여기 와서 찍어. 그래서 보조원 다고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누가 권리 침해 받을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없는 거지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도 돼요? 돼요. 네,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도 돼요? 안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판례가 단순한 업무 보조하지 않았다는 판례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요. 조금 각색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지금까지 거래계약서를 워드 프로세서로 컴퓨터로 작성해서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서명하고 날인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프린터가 고장이 났어요. 당사자는 입회에 있는데. 근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능력은 매우 뛰어난데 글씨가 아주 악필이에요. 막 이딴 식으로 써요, 글씨를. 그래서 당사자들 앞에 그래도 그 고액의 거래계약서인데 이딴 식으로 계약서를 쓸 수는 없는데 보조원을 하나 데리고 있는데 이게 자격증이 없어서 그렇지 글씨는 기가 막히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미 거래 조건이 모두 확정된 상태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입회한 가운데 중개보조원을 앉혀놓고 계약서 용지와 펜을 손에 쥐어두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불러줄 테니까 받아 적어라. 토지매매계약서. 그러면 보조원이 앉아서 토지매매계약서.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러면 계약서 지금 누가 썼어요? 보조원이 작성했죠? 근데 지금 보조원이 하는 짓은 프린터 역할 말고는 하는 게 없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작성한 단순한 작성 행위는 단순 업무 보조를 넘어서지 않았다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단순한 프린터 역할을 수행을 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5항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소속공인중개사는 당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어도 계약서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1항이 정답입니다. 4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항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 배상 책임 없나요? 이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30조 2항의 규정이었었잖아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은요, 공인중개사법 30조에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 30조는 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도 2항도 모두 다 조문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30조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무엇으로 인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무슨 손해? 재산상 손해입니다.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근데 30조 2항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똑같습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30조 1항은 업무상 고의나 과실이 당사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될 때 비로소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조 1항은요, 과실 책임주의에 입각을 한 입법이에요. 근데 30조 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사무소 제공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상 귀책 사유가 없어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죠. 30조 2항은 무과실 책임주의에 입각한 입법인데 30조 2항을
공인중개사법이 두고 있는 이유는 개업 공인중개사도 돈 벌려고 중개업하는 거죠. 상법상 상인의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상법에 있는 명의 대여자 책임을 여기에 갖다가 규정을 두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때도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6번.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판례이다. 판례의 내용과 다른 것은 사항을 보시면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한 행위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자에게 공제기관은 공제금 지급 책임이 없다. 이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상의 공제금 지급 책임이 있는 건데요. 사항이 정답인데요. 이거는 지난주 실전 모의고사 문제 우리가 볼 때 이 판례 사례 제가 설명드린 기억이 있네요. 공인중개사법 14조 2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요,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나 국세징수법 등의 공매와 관련해서 권리 분석할 수 있죠.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있죠.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경공매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을 대리하고자 할 때 대법원 규칙상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었고, 이 중에서 경매 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법원 규칙상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 규칙상 등록이라고 하는 걸 하려면 대법원 규칙상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법원 규칙상 등록을 하고 경매 대리를 하다가 경매 위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면 대법원 규칙상의 보증기관에서 보험금, 공제금 지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기만 하면 경공매 권리분석이나 취득의 알선은 이등록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등록을 안 했으면 저보증을 설정 안 했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경공매 권리분석이나 취득의 알선 과정에서 위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건 여기로 보내는 거예요. 이 업무상이요. 중개 업무상.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원인 행위로서의 중개 업무 속에는 경공매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도 포함된다. 그렇게 해서 빠짐이 없게 촘촘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47번.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는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 증명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된다. 그건 등록을 하는 때 하는 게 아니고 등록을 통지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되는 거죠. 2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 원, 근데 분사무소 추가 시 1억 이상 추가 설정이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 원,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맞죠? 네, 2항이 정답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입법 예고안에는 따블로 올랐는데요. 아직 입법 예고 기간 중이고 언제 확정될지 모르고 확정이 돼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할지 아니면 좀 기간을 두어서 시행할지 몰라서 이거 조금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시험 당일 전에 확정 여부 등을 봐야 되겠네요. 지금은 2항이 정답입니다. 3항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회수할 수 있다. 공탁금 회수 제한 규정은 3년이었습니다. 4항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을 해지하고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증명서류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아니죠. 지금 보증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미 설정되어 있는 보증의 효력기간 중에 변경하여 신고까지 마쳤어야 됩니다. 5항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15일 이내에 보증을 다시 설정해야 하고 아니죠. 보험금, 공제금이 지급되었을 때 그렇지 이 경우라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기간 만료일까지는 업무보증을 다시 설정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항이 정답이었습니다. 48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5항을 보시면요. 매도 의뢰인이 의뢰한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도하면 차액을 중개보수로 갖기로 하는 약정. 우리가 이런 약정을 뭐라고 하죠? 순가중개계약이죠. 순가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순가중개계약의 결과로 법이 정한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어야 금지행위가 되는 거지 순가중개계약 체결행위 자체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닙니다. 4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항을 보시면 상가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법령상 한도를 초과한 금원을 받는 경우 이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상가 분양대행은 중개업이 아니죠. 그러므로 분양대행료를 얼마 받든 부동산 관리대행료를 얼마 받든 이건 공인중개사법의 한도에게 적용을 받지도 않는 것입니다. 2항이 정답입니다. 그다음 50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1번 기업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가 되지 않죠. 그런데 쌍방을 대리하는 건 금지가 되죠. 공인중개사법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공인중개사법의 금지행위 중에서 의뢰인과 직접 거래요.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거나이기 때문에 and가 아니라 or였어요.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면 당사자 쌍방 대리 안에서도 금지행위죠. 거꾸로 하거나이니까 당사자 쌍방을 대리했다면 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안에서도 또 금지행위를 위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업으로 하거나가 아니에요.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는데 우연히 한 번 했어요. 금지행위 위반입니까? 위반입니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업으로 하거나가 아니라 직접 거래하거나니까 우연히 한 번 했어도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예요. 그 다음에 33조 1호의 금지행위, 1항 1호의 금지행위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걸 금지한다고 했죠. 근데 6호에 와서는 의뢰인과 직접 매매하거나가 아니라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거든요. 그러니까 의뢰인과 직접 한 부동산 법률행위는 매매도 금지행위지만 임대차도 금지행위, 무슨권 설정 이전 행위도 금지행위가 된답니다. 그러면 왜 공인중개사법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할까요? 공인중개사법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요. 민법상 자기계약 금지의 원칙에서 오는 것입니다. 민법이 대리제도에서 자기계약을 금지하죠. 자, 자기계약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A라고 하는 자가 일동의 건물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수권행위를 통해서
B라고 하는 자에게 이 건물을 처분할 권한을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 A를 뭐라고 해요? 본인이라고 하고 B를 뭐라고 하죠? 대리인. 그리고 수권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리니까 임의 대리잖아요. 이때 이 B와 거래하는 상대방이 누구일 때 자기 계약입니까? 상대방이 누구일 때? B일 때 이걸 자기 계약이라고 하죠. 자기 계약이라고 하죠. 그러면 왜 자기 계약을 금지하는지 보세요. 자기 계약이 인정이 된다면 지금 이 건물 매매 계약서에 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과 매도인을 기재하게 될 거잖아요. 매수인이 누구예요, 지금? B죠. 근데 매도인은 누구죠? 그렇습니다. 매도인이요. A의 대리인 B가 돼요. 그러면 시세가 한 8억 5천 정도 하는데 총거래 금액 3억 5천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법상 자기 계약을 금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계약이 허용되면 대리인이 폭리를 취할 게 뻔하잖아요. 본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게 뻔하죠. 그래서 민법이 자기 계약을 금지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도 의뢰인과 직접거래 금지하겠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과 비교해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적 지식이나 정보의 양이 훨씬 많거나 높아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폭리를 취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은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A가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서 B에게 이 건물의 처분 권한을 위임했대요. 그런데 C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집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C가 직접 집을 물색해서 살 수가 없어서 C가 D라고 하는 자에게 건물을 매수할 권한을 위임을 했답니다. 그래서 A의 대리인인 B와 C의 대리인 D가 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쌍방대리인가요? 이건 일방대리죠. 두 개의 일방대리죠. 이렇게 해서 계약서가 작성되면 매도인은 누구예요? A의 대리인 B잖아요. 매수인은 누구예요? C의 대리인 C의 대리인 D잖아요. 이건 쌍방대리가 아니죠. 그런데 만일 여기서 C로부터 건물을 매수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도 누구일 때? B일 때. 그러면 매도인은 A의 대리인 B, 매수인은 C의 대리인 B. 이렇게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쌍방대리인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B는 A에게 처분할 권한도 위임받았고 C에게 취득할 권한도 위임받았죠. 근데 B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이걸 팔아달라고 부탁한 A는요, B의 중마고우입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동창이고 지금까지 막역한 사이예요. 근데 사달라고 부탁한 C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걸 취득할 권한을 위임했는지 모를 정도의 띄엄띄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턱없이 올라가겠죠. 거꾸로 오면 또 처박힐 것이고. 그래서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쌍방대리를 하면 공인중개사법 29조가 말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어떻게 하게? 공정하게 중개 행위를 해야 된다. 이걸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쌍방대리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 쌍방대리는요, 금지가 원칙이죠. 그러나 쌍방대리는 민법상으로는 체결된 계약의 이행 업무는 얼마든지 쌍방대리가 있잖아요.
어느 한 법무사가 매도인, 매수인에게 다 위임받아 등기 업무 처리하죠. 근데 공인중개사법상 쌍방대리는 하면 공정중개는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전 동의 승낙이 있어도 쌍방대리는 무조건 금쟁이입니다. 예외도 없이 쌍방대리는 금쟁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중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쟁이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사항에 당사자 쌍방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나 일방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50번의 기억도 당사자 일방을 대리했으니까 이건 금지행위가 아닌 거죠. 그 다음 니은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이건 법정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거잖아요. 금지행위입니다. 1년 1천. 그 다음 디귿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중개하면 금지행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인척으로부터 의뢰받았다고 금지행위를 할 수는 없죠. 단 그때도 공정중개는 해야 되겠죠. 리을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이거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7번째 금지행위였죠. 형벌도 3년 3천 갑니다. 그 다음 미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 이거는 여기 의뢰인과 직접 거래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금쟁 위반이 아니랍니다. 금쟁 위반인 것은 니은과 리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 사례가 좀 자주 출제되어서 지금 당사자 쌍방대리 사례를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거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한다고 그랬어요. 직접 거래했으면 업으로 하지 않았어도 우연히 한 번만 했어도 금지행위라고 했어요.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가 매매가 아니어도 금지행위라고 했었죠. 근데 보니까 의뢰인 직접 거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아니 보고 읽으면 되는데 왜 다 의뢰인 직접 거래 사이에 뭐가 있냐고. 과가 있네요. 과가. 과라는 말은 and예요, o화예요? 네, 이건 and입니다. o화가 아니라 and입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 과 거래해도 돼요? 돼요? 안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 과 거래해도 되냐고요? 되는 거예요. 의뢰인과 거래해서도요. 직접 거래 안 했으면 돼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해도 돼요?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의뢰인과 거래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직접 거래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뢰인과 거래했어도 직접 거래 안 했으면 금지행위 아니죠. 직접 거래했는데도 의뢰인과 한 게 아니면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하느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일동의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조력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서 B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도 의뢰를 한 거예요. 내 집을 좀 살 사람을 팔아달라고 매도 의뢰를 했다고요. 근데 토지든 건물이든 매도 의뢰인들은 매도 의뢰를 할 때 매도 희망 가격을 제시하죠. 내가 얼마 정도 받으면 팔 생각이 있다고 하는 희망 가격을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근데 A가 B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도 의뢰하면서 매도 희망 가격 5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한 5억 정도 받으면 팔 생각이 있으니 이 가격에 살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이렇게 매도 의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A는 왜 5억 원의 매도 희망 가격을 제시해서 매도 의뢰했냐면 몇 해 전에 저거 3억 주고 산 거거든요. 근데 뭐 집값도 오르고 한다고 하니까 한 5억은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매도 의뢰를 하는 거고, 내심 일단 5억을 불러보고 거래 조건 교섭 과정에서 4억이나 4억 5천이면 팔 생각도 있다고요. 그래서 매도 의뢰를 접수한 거예요. 그거는 A 얘기고
비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물건 매도 의뢰 접수를 받으면서 보니까 A가 건물 소유자이긴 한데 실거주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부동산 시세를 지금 전혀 몰라서 이딴 소리를 하고 있지, A가 몇 해 전에 이 집을 사고 나서 이 지역의 개발 호재가 겹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서 지금 현재 저 정도 물건이면 8억은 호가합니다. 8억이면 내놔도 바로 나갈 집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5억 원의 매도 의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매도 의뢰를 접수받은 비개업공인중개사가 저한테 공인중개사법 배우셨던 분이라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할 거예요. 아유, 뭘 잘 모르고 오셨어요? 지금 그게 8억 이상 가는데 5억의 판단이 그게 말이 됩니까? 시간만 조금 주시면 제가 8억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할 거잖아요. 저한테 배우신 분이었다면.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내년에? 네, 근데 이제 저한테 안 배운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매도 의뢰가 접수되잖아요. 그러면 매도 의뢰 접수 받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5억 받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딴소리 하기 없깁니다. 내가 손에 5억 쥐어주면 그냥 소유권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매도 의뢰를 접수받고 나서 B가 바로 그냥 매수를 해버리면 이게 뭐죠?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폭리를 취하잖아요. 의뢰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금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A라고 하는 자가 건물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그 A입니다. 시세도 제대로 모르는 그 A. 시세가 7억을 호가하는데 시세도 잘 모르면서 5억 원에 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시세도 파악 못하면서 또 꼴에 복비 주는 건 아깝다고 이번에는 A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도 의뢰를 한 게 아니라 교차로, 뭐 벼룩시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생활정보지에다가 이거 5억 원에 판다고 A의 핸드폰 번호, 집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매물 광고를 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B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침 출근길에 가판대에 있는 교차로 하나, 벼룩시장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와서 중개사무소에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생활정보지를 이렇게 넘기다가 보니까 내가 이 지역 시세 뻔히 아는데 말도 안 되게 싸게 나온 물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전화번호 보고 바로 전화했어요. 그 건물 5억에 파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약속다방에서 만나서 A와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A와 직접 거래했나요? 직접 거래했어요. 네, 직접 거래했어요. 분명히 직접 거래했어요. 근데 A는 생활정보지 광고 낸 적은 있지만 비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도 의뢰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생활정보지 광고 낸 사람과 직접 거래한 거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건 아니니까 이건 금지행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니에요. 근데 법령도 위반을 안 하고도 비개업공인중개사가 얼마를 벌었어요? 8억짜리를 5억에 샀으니까 3억 원이나 벌었는데도 비개업공인중개사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게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3억을 먹었어도 비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건 아닌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3억을 번 비개업공인중개사가 그만 중개업의 흥미를 잃고 언제 복비 벌어가지고 3억을 벌어. 그래서 이제는 맨날 앉아서 교차로 벼룩시장 찾아가지고 싼 거 있으면 샀다가 팔고 싸면 물었다가 팔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법정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금지행위지만 한 번 이렇게 주워 먹는 건 금지행위가 아니랍니다. 의뢰인 과 직접 거래를 금지한다. 근데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데 의뢰인 과 직접 거래를 금지한다는 것은 판례가 의뢰인과 직접 법률행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대리인이나 의뢰인의 수임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했다. 그러면 결국은 본인인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효과가 생기죠. 요거는 또 금지행 위반에 속한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금쟁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례가 각색되어서 사례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50번은 니은과 리을이 금쟁입니다.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백선특강 오늘 딱 절반 문제 함께 풀어보셨고요. 후반부 문제 다음 주 해결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